시아버지께서 40년을 다니신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시던 날,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퇴직 기념 가족 모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혼자 준비하는 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전날 밤부터 미용실 예약을 잡아두셨고, 큰며느리 미나 씨는 아이 핑계를 대며 오전 중에는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님 12명분의 음식을 차리는 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이 집 둘째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그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2해는 억울했고, 그 다음 3해는 지쳤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생선전을 부치는 동안 시아버지 철호 씨가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정은아, 이렇게 일찍부터 혼자 하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낮췄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드시더니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가 많네.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11년 동안 제 수고에 그런 말을 건네신 분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파마를 새로 하고 비단 한복 차림으로 현관에서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큰며느리 미나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더니 상차림을 훑어보고는 제가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 잡채가 좀 짠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간장을 덜 넣었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남편 현수는 친척 어른들께 술을 따르느라 이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채우고 상을 정리하며 방과 부엌 사이를 오갔습니다. 모두 먹고 마시고 웃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모이신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호 씨가 오늘부로 정년을 마쳤으니까 우리 집도 이제 정리를 해야지요. 퇴직금이며 노후 자금이며 이 집 명의까지 현석이한테 다 맡기기로 했어요. 장남이 집안 기둥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큰아들 현석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미나 씨는 그 옆에서 눈을 내리깔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댁 화장실 앞에서였습니다. 현석 씨와 미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던 대화를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언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할 건지,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못 박을 건지를 상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발장 쪽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 새벽, 시아버지 철호 씨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잠든 시간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불도 제대로 켜지 않으신 채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은아, 이리 앉아봐. 그러시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봐. 지금 당장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면서 시아버지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결정하신 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는 그 순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설거지는 역시 제 몫이었습니다. 현석 씨 부부는 아이들 재워야 한다며 먼저 나갔고 남편 현수는 시아버지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기름진 그릇들을 닦으면서 물소리 뒤로 들려오는 거실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유독 컸습니다. 현수야, 너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현석이가 장남이고 이 집을 이어나갈 사람이잖아. 너는 정은이랑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남편 현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들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시댁 안방에는 순자 씨와 미나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현석 씨 앞으로 증여하는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날짜가 비어 있었고 서명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철호 씨가 이 집일에 네가 제일 꼼꼼하다고 항상 했잖아. 서류 처리할 때 옆에서 좀 도와줘. 인감증명 같은 것도 같이 발급받아야 하니까. 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시아버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이야기했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직접 동의하신 건가요? 미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정은 씨. 집안 어른들이 결정하신 건데 왜 그렇게 따져요? 부부가 함께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이 뭘 확인해. 그냥 여기 앉아서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수가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경기도 소재 작은 건물 한 채가 제 이름 이정은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고 공증인 도장과 법무사 확인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시아버지께서 퇴직 후를 대비해 15년 전부터 월세를 받아오시던 곳이었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야? 어머니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너한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년이라는 대답은 너무 길었고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시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오후에 시누이 은주에게서 들었습니다. 현석 씨가 시아버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철호 씨에게 건물 관련 서류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현석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은 씨, 아버지 서류 중에 뭔가 챙긴 거 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것은 있어요.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석 씨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미리 법무사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 등기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순자 씨, 현석 씨, 미나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번에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건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원래 현석이한테 갈 거였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고.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계약서, 등기접수 확인증, 법무사 확인서를 차례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석 씨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된 거야?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한 거 맞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달 전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처리하셨어요.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되어 있고 판단 능력에 이상이 없다는 의료 확인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나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심신이 온전하셨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증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문제 제기하신다면 법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순자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11년 동안 밥 먹고 살면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네가 며느리야, 사기꾼이야?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오히려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현석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하신 대로? 정은 씨가 옆에서 얼마나 달달 볶았겠어요. 아버지가 귀가 얇으신 분인데. 저는 현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잠깐요.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며칠 전 신우이 은주가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는 제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현석 씨가 2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돈이 들어오면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사채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카드 연체 내역, 사채 업체와의 거래 내용,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캡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자료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석 씨, 이게 뭔지 아시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석 씨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자료를 집어들었다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현석아. 현석 씨가 미나 씨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씨는 테이블 아래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네가 왜 그냥 나가? 어미 말이 말 같지 않아? 현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1년 동안 제가 기다려온 말이 그렇게 짧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수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받으면 당장 건물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석 씨에게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순자 씨가 직접 저희 집 앞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는 30분 넘게 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밤새 확인하지 않은 부재중 전화가 38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1년 동안 이 집에서 쌓인 것들이 그 38통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다거나 죄스럽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닷새 뒤 순자 씨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오래된 친척 어른 한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가족 간 분쟁 조정 경험이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안으로 모시고 차를 끓였습니다. 조정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현석이에게 반만이라도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11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준 것에 대한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1년 동안 이 집 크고 작은 행사를 전부 제 손으로 준비했어요. 명절이면 나흘 전부터 장을 보고 시아버지 병원 동행도 제가 했어요. 그게 얼마짜리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지키는 게 제가 시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요. 순자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독한 것. 아버지 옆에 붙어서 꼬드겨 놓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야. 친척 어른이 당황한 얼굴로 순자 씨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말씀받겠습니다. 순자 씨가 나가시면서 현관에 놓인 화분을 발로 건드렸습니다. 화분이 기울면서 흙이 쏟아졌습니다. 입주 첫 해에 제가 심어둔 작은 라벤더 화분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순자 씨가 왜 이런 걸 들고 왔냐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엎어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고 흙을 다시 담았습니다. 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석 씨에게 돈을 맡겼던 지인들이 직접 시댁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5명이었고 현석 씨는 집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추가로 보내온 내용에 따르면 현석 씨는 2년 전부터 지인 6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는데 그중 한 명은 노부부였습니다. 노후 자금 전부를 맡겼다가 연락이 끊긴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현석이가 지금 많이 힘들다. 그 사람들한테 합의금 줄 방법을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네가 가진 건물 있잖아.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순자 씨가 흑흑 우셨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무겁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이 제가 모든 것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석 씨가 직접 저희 아파트 앞으로 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소리를 질러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현석 씨와 마주쳤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던 분이었는데 넥타이도 없이 셔츠가 구겨진 채였습니다. 정은 씨, 형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건물 담보대출만 잠깐 도와줘. 이 위기만 넘기면 다 돌려줄게. 저는 현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던 해 현석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집안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게 낫지.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걸 지켜야 해요. 제가 그 뜻을 흔들 수 없어요. 현석 씨가 한 발짝 다가오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집이 네 거인 줄 알아?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한 짓이라고.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시면 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현석 씨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현석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열흘 뒤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은주에게서 들었습니다. 현석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고 미나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시댁집에 혼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건물명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고 법무사와 미팅 일정도 잡아야 했습니다. 건물 등기 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습니다. 빠른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었거든요. 결혼 전에 저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순자 씨가 며느리가 가게를 한다는 건 보기 안 좋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접었습니다.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건물 매수자가 구해지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떠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시아버지께서 현수에게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 잘 챙겨라. 말수 적은 사람이 속이 깊다. 그 말을 저는 1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중 노부부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할 몫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시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그 돈이 올바른 곳에 쓰이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날 밤, 순자 씨가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올라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11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한 줄이 오히려 가장 솔직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관계가 처음부터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잡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현석 씨가 피고인석에 들어올 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방청석 뒷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저는 앞만 바라봤습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아무런 사죄도 없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뒤에서 순자 씨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일생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된 밤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낼까? 그 생각이 가슴을 잠깐 눌렀다가 지나갔습니다. 법원 밖에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3블록 떨어진 골목 안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채광이 좋았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 2글자를 썼습니다. 이정은이 아니라 정은이라는 이름으로요. 첫날 아침 앞치마를 매면서 저는 이 동작을 11년 동안 매일 아침 해왔다는 것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앞치마를 매면서 오늘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생각했다면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올까를 생각했습니다. 국물을 올리고 재료를 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가는 사람들, 이어폰을 꽂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저도 한때 저 중 누군가였겠지 싶었습니다. 가게 한쪽 창가에는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엎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라벤더 화분이었습니다. 뿌리가 살아남아서 새잎이 두어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추천 메뉴가 뭐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정은으로 불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래 굽혀있던 것이 곧게 펴지려면 굽혀있던 시간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오래 짓밟혔던 것이 다시 서려면 짓밟혔던 시간만큼의 땅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저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누가 진심이고 누가 계산인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이 판자리에 스스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사람은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자기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저는 오늘도 앞치마를 메고 불을 올립니다. 이전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아침입니다.